이슈 토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인데요. 부산시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부산 지역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 부산여대 유아교육과 박철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뭐 10년 전부터 꾸준히 좀 제기가 되어온 사실인데요. 부산 지역이 좀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던데 부산 지역의 출산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그 부산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해 그 우리나라 출산율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작년에 32만 6,900명을 출산해서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대한민국 출생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예. 이로써 도시국가인 이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0명대로 진입하게 되어서 안타깝게도 인구 소멸 국가의 반열에 최초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을 초저출산으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 출산율이 1.3명으로 내려간 이후에 18년째 초출산 상태로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예.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출산 그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19,100명을 출산해서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0.9명으로 전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예. 97년까지는 합계 출산율 1.3명을 유지를 해오다가 98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을 시작해서 벌써 우리 부산은 21년째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전국 시도 간 합계 출산율 실태를 보면은요, 서울이 0.76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이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과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인구 감소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이 0.9명 이하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01년까지는 그나마 1.1명대로 1.1명대 이상을 유지를 해오다가 2002년부터 1명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2005년대에는 0.887명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후 점차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2010년부터 16년까지 1명 내지 1.1명대로 유지를 해오다가 17년과 18년에 0.9명대로 다시 추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0.88명, 0.9명이라 치면 한 가정에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저출산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적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부산 지역을 좀 집중해서 살펴본다면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그 부산이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사는 것처럼 지역 환경이 좋지 않은 것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못서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 국제적인 기업인데요. 네. 470개 정도 되는 도시들을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순위를 매깁니다. 생활 지수가 어떤지. 예. 그렇게 따져보면 서울이 77인데 비해서 부산이 93위, 94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절대적으로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부산이 만들어진 도시 구조 자체가 사실은 1950년, 1960년 초창기 때 도시 집중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잘 세팅되면서 움직이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인구가 급격하게 몰려왔었고 그 급격하게 몰려왔던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구나 강서구가 뜬다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 게 집값이라는 문제죠. 도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몰려왔었을 때 그 집값이 굉장히 오르게 되고 혹은 그 급격하게 올랐던 집값 때문에 떨어져 나갔던 인구들이 빠져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원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집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부산에서 현재 가장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들이 현재 부산에서 그대로 거주하기 힘든 환경, 쉽게 말해서 다시 집값이죠. 예. 집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해보면 최초 우리가 그 원래 처음 첫 월급을 받았었을 때 과연 몇 년간 일을 해야 부산에서 자기가 웬만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출산 문제하고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뭐 결혼관이나 또 출산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좀 청년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결론이 났거든요. 좀 어땠습니까? 예, 저도 학교에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해보면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그 이틀간 그 부산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그리고 39세 이하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입니다. 현재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여러 가지 표집을 했었을 때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네. 결혼이 필요하다가 55.3%, 결혼이 필요 없다가 거기에 비해서 4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이어져서 출산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출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성견들도 37.7% 네. 정도로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어지는 또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예.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역시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값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네.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책임들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이어지는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왔지만 이제 좀 체감이 되는 듯합니다. 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 그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네. 우선 출생자가 사망자 수와 같거나 많아야 현재 인구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텐데요. 네. 매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29만 8,900명으로 전년 대비 13,4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생에서 사망을 뺀 인구 자연 증가 규모도 2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4만 4천 명이나 감소하면서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진행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더구나 부산 지역 사망자는 지난해 모두 22,500명인데 출생아 수는 19,100명에 거쳐서 3,400명이 적었습니다. 예. 결국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부산은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점차 확산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총 인구 감소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네. 이렇게 저출산은 고령화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된 이후에 18년 만인 지난해 전국 고령화 비율이 전국 평균이 14.2%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불과 7년 뒤에는 뒤인 그 2025년경을 전후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참고로 그 2018년 말 부산 지역의 고령화율은 16.3%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였고요. 네. 17개 시도 중에서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고령화율이 21.5%가 됨으로 해가지고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를 연계시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면은 우선 인구 감소와 사회 고령화가 이게 심화될 경우에 생산성과 소비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거죠. 이 감소가 이제 조세와 또 연계가 되고 예. 조세 규모가 축소가 되면은 정부 예산 규모가 축소가 되고 또 이어서 이제 국력과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경제 규모가 축소가 되면은 공사경제 활동 위축으로 해서 산업 전반에서부터 우리가 가정 경제에 이르기까지 네. 이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국방이나 외교 등 국제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 고령화 인구 증가는 노동 인구의 감소로도 이어지거든요. 네. 정부의 그 의무 지출 복지 비용 증가라든지 국민연금 수급자 누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무기력화 현상이라든지 또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져 가지고
취업난과 생활고등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조금 다릅니다만 2018년도 6월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가임기 여성 인구와 노령 인구를 지수화를 해가지고 예. 도시 소멸 위험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네. 전국의 228개 시군구 가운데 89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의 그 소멸 위험 지수는 0.76으로 나왔습니다. 네. 서울이 1.09이고 인천이나 광주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산은 영도구와 중구, 동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요. 네. 경남은 남해나 합천 등 11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현재의 속도로 인구가 감소를 한다면은 네. 2750년에는 아예 소멸이 돼가지고 국가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당장 극단적이지만.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셨듯이 뭐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랄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먼 미래, 그리고 또 들었을 때는 아주 그리 멀지 않은 미래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구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그 영아 사망률 0.1명을 예상해 가지고 더한 수치를 포함해서요. 예.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이면은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한다고 봅니다. 남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2명을 낳으면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이 절반도 못 미치는 0.98명에 이제 해당이 되니까 우리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치를 보면은 1.68명입니다. 네. 거기에는 영 못 미치고요. 예. 또 우리가 초저출산 기준인 그 1.3명, 거기에도 못 미치니까 우리가 압도적인 꼴찌가 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 0명대는 1992년도 그 소련이 해체되거나 또는 90년도에 그 독일이 통일될 때 이런 체제 붕괴로 인한 그 급변 때나 일어나는 네.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마카오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그 도시국가와 우리가 비교를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상 그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합계 출산율이 일명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이게 심각하고 예.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부산시도 좀 여러 가지 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보육료 지원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아동수당과 같은 이야기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그리고 아가맘 원스톱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키즈 카페들이 현재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사실은 아동이 직접적으로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육하는 어머니들 혹은 아버님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로 일가정 양립지원센터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봤었을 때 국공립형 여러 가지 그 집 건물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혹은 어린이 센터까지 여러 가지로 현재 확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경력 단절이 온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아이를 낳지 않으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시에서 이런 정책들을 좀 내놨는데 실제로 뭐 저출산 극복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토론회는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은 있고요. 근데 그게 준비가 효과가 그만큼 없었다고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저출산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50년에서 90년 정도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썼기 때문에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바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현재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도 한 가지 흠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라고 이야기해보면 사실 특정 세대 아이를 직접적으로 출산했었을 때의 느낌이나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보육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네. 사실 일관적으로 개별 가구들, 하나의 부부 그리고 하나의 가정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데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 3년 전에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여성들의 출산 지도를 만들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들도 있었죠. 그런 식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흐름은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육아나 혹은 출산에 대한 어떤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산시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손지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저출산 현상은 출산 수와 합계 출산율 등 이거 객관적인 수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자리라든지 주거, 뭐 보육, 돌봄 이런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관련 정책 몇 가지를 가지고 해결될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마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지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출산율이 이제 하락하는 것은 단적으로 아직 이런 그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가 전망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어떤 대가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이제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그런 위급함 또는 엄중함으로 이제 정책 전반을 다시 스크린해서 네. 더 많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각 구군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뭐 그 시도별로 좀 구군별로 다르더라고요. 뭐 네. 셋째 아이를 낳으면 네, 얼마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자극적으로 내놓고 있기도 한데 뭐 이런 정책들이 좀 실제적으로 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야기할 때 초창기부터 그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시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산 지출이 확실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그거 얼마 된다고 내가 그거 받으러 출산을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출산율에 대한 그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출산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건 당장 해결했을 때 문제인 거고 또 한 번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우리가 인근에 이제 오사카 지역들을 사실은 부산의 많은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사카가 어떻게 하면 인구가 좀 더 늘어났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오사카형 모형이 그 대기업 혹은 직접적으로 큰 도시와 연계시키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네. 부산만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산 경남권은 함께 아우르는 방법들 지금 아시겠지만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집값 때문에 약간 경남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경남을 함께 아우르는 권역형 그 출산 장려 정책들이 도모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송 교수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이 대책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 연구한 연구물 등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그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비용과 서비스, 인프라 영역 등에서 그 장애 요인을 없애고 출산의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임신과 출산 관련 보건의료 지원 정책은 지금 많이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라든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지원해주는 기저귀라든지 조제분유 지원 이런 이제 매년 임신 출산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행복카드 국민 행복카드에 해당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50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그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등의 여건을 한번 잘 살펴봐서 지금 민간의 영역에 지금 의존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공공의 영역에서도 출산 의료기관을 좀 확대한다든지 재가 산후조리 지원을 좀 확대한다든지 예. 등의 그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를 해서 이용자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산후조리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산후조리원의 그 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41.7%고 또 친정이나 시댁 등에서 이제 제가 산후조리를 한 그 비율이 41.8%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고 임신, 출산, 산후조리까지 들어가는 총 그 비용 평균도 약 218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이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 늦은 결혼 등으로 인한 우리 고령 임신이 지닌 그 의료적인 위험 요소를 감안한다면은 공공 난임센터 설립이라든지 이거는 뭐 우리 시장님 공약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공격적인 난임 대책 강구와 같은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을 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발굴 지원과 함께 출산, 양육 사회 분위기 조성과 또 가치관 확립, 이런 그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밖에 우리가 이제 뭐 결혼, 출산, 양육 환경에 이런 필수적입니다만은 좋은 일자리 확대라든가 또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든지 네. 또 보육 양육 지원이라든지 관련 인프라 지속적인 확대라든지 또는 교육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일하는 여성에 대한 뭐 배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변화가 병행이 잘 될 때 네. 출산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교수님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는 좀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좀 벗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함께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